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영국의 런던에 로스차일드 백작이 거부인데 중병에 걸려가지고 의사들이 가망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소문을 듣자 하니 어떤 젊은 녀석이 고칠 수 있다 이런 소문이 들려서 그 젊은 놈을 즉각 오라고 했습니다. 자네가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인가? 왕실 주치의도 안 된다. 수상각하 주치의도 안 된다. 캔터버리 대주교 주치의도 안 된다는데 자네가 내 병을 고칠 수 있나? 이 젊은 놈이 하는 얘기가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돌아가시지 않게는 할 수 있습니다. 자네 직업이 뭔가? 의사인가? 그랬더니 아닙니다. 거지입니다. 딱 이렇게. 거지가 어떻게 나를 안 죽게 한단 말인가? 저희 동네로 이사 오시면 됩니다. 자네 동네가 어딘데? 런던 교회 쓰레기 하치장 옆 거지 소굴입니다. 탁 이렇게. 그런데 거기 있으면 왜 안 죽나? 저는 100년 동안 그 마을에서 부자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돌아가시다가 스폰서에게 물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어제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시를 감상하셨는데요. 시는 매우 쉽고 그냥 들으면 알 것 같은데 그냥 들으면 아는 게 좋은 시입니다. 읽어서 이해가 안 되는 시는요, 그 쓴 사람도 이해 못해요. 자기도 지금 뭔 말인지 모르고 써놓은 것이니까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이 청춘 처녀 총각 시절에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옆에 있는 부인이나 또는 남편에게는 당신이 첫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사실은 그렇지는 않지만은 한번 감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사랑과 버드나무 숲을 지나면서의 그 기억, 그 다음에 냇가의 언덕을 거닐면서의 그 기억. 그러나 참 성숙한 아가씨였는데 이 시에 저는 테마는 To take love easy, to take life easy. 그렇죠? 저 런던 아줌마가 웃으시네. 맞죠? 사랑을 쉽게 생각하고 인생을 쉽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시 한번 찍으세요. 버드나무 정원을 지나 내 사랑과 나는 만났습니다. 요 제가 번역한 거니까 다른 분들은 다르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녀는 눈처럼 흰 귀여운 발로 버드나무 동산을 지났습니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히죠. With little snow white feet. 그러니까 총각 때 처녀 발 보면은 전부 이렇게 생겼어요. 발이. 결혼해서 보면은 그렇지가 않지요, 사실은. 예. 그녀는 내게 나무에서 잎이 자라듯 쉽게 사랑하라 했지만 그때 나는 젊고 어리석어서 그 말을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시냇가 어느 들녘에서 내 사랑과 나는 서 있었어요. 내 기울어진 어깨 위에. 벌써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백수가 되었겠지요. 이렇게 있는데 그녀는 눈처럼 흰 손을 얹었습니다. Snow white hand. 이것도 결혼하면 이렇게 안 보입니다. 이게 고무장갑 끼고 있는 손이 보이지 이렇게 눈처럼 하얀 손이 보이질 않아요. 그녀는 내게 언덕 위에 풀들이 자라듯 인생을 쉽게 살라 했지만 그때 나는 젊고 어리석어서 지금은 눈물만 가득합니다. 이런 시입니다. 어제는 좀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셨죠? 예, 흥분하면 돈도 안 벌려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하시고,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진짜 이제 최후 통첩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티메이텀 게임이라는데 TV 영화도 많이 있죠. 본 알티메이텀 최후 통첩. 요건요, 지금 이제 전통 경제 이론 그리고 전통 경제 정책이 인간을 어떻게 가정하는가, 인간을 도대체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하고 관련이 됩니다. 자, 전통 경제 이론과 지금 우리 경제 정책,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은요, 전부 합리적으로, 인간은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기적이라고 가정하고 정책을 합니다.
따라서 경제적 유인, 다시 말하면 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자기 이익을 매우 합리적으로 챙긴다. 이건 남에게 손해를 준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할당된 이익은 철저하게 챙긴다는 가정하에 전부 다 경제정책을 하고 경제이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의 결과는 의사결정의 결과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인간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모형에서는 이타주의는 불가능하고, 극대화, 맥시마이제이션 크라이테리아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의사결정을 하고 그렇게 행동한다. 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한 경쟁 또는 성과급 제도, 연공서열 폐지 하는 것이 전부 여기에 근거를 두고 하는 정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한 것만큼 돈을 주면 모티베이션이 될 것이다. 더 죽기 살기로 일할 것이다. 이게 합리적 모형이에요. 해가 지난다고 근무 연수가 많다고 봉급이 계속 올라가면 게을러 빠져서 일을 안 하니까 오래 근무했건 이 근무 기간이 얼마 안 되건 생산성이 높은 사람에게 많은 돈을 주겠다. 그러면 서로 경쟁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일할 것이다. 이게 합리적 모형입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책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 사회를 이렇게 혼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인간이 과연 그런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다음, 이제 인간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극대화하도록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만족 수준, 만족한 만큼만 이익을 취한다 하는 모델입니다. 이것을 허버트 사이먼이라고 하는 학자가 만들어낸 건데요. 이 양반은 원래 시카고 대학 정치학과를 나와서 박사학위는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강의는 경제학, 경영학, 철학, 정치학, 수학, 컴퓨터공학까지 다 한 양반인데 요 satisficing이라는 말은 사전에 찾아도 안 나옵니다. 이 양반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래서 만족화 기준, 왜 인간 자체가 그렇게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합리적 의사결정은요, 인간을 이성 덩어리로 보는 건데 인간은 이성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감정, 감성이라는 게 존재해서 고정관념도 있고 편견도 있고 이타주의도 있고 이게 뒤범벅이 된 실체라는 게 인간이다. 요 개념이에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정보, 능력,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 옛날에 우리 대통령 중에 한 분이 감을 가지고 한다는데 감을 가지고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감을 가지고 한다. 그런데 그 감이 잘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양반이 이 얘기를 했을 때 경제학자들과 여러 이 수학자들은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각 인간마다 만족 수준이 다 다른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그것을 모델로, 수학 모델로 만드는데 성공함으로써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1978년에 의사결정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서 이 이론이 이제 드디어 경제학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다음. 자, 그러고 나서 이 양반이 뿌리를 내리고 이스라엘 경제학자들입니다. 이스라엘 국적의 미국 학자들인데 트부스키와 그다음에 카네만의 심리학자입니다. 심리학자인데 심리학과 경제학을 모두 함께한 사람들이고 수학과 경제학, 심리학, 경영학, 철학까지 다 한 양반들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실제로 인간의 행동을 조사를 해보니까 옛날 합리적이라고 가정한 인간이 합리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합리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허버트 사이먼의 이론을 물려받아서 이 양반들이 이제 전망 이론, 프로스펙트 시어리라고 하는 걸 내놓으면서 인간이 어떻게 실제로 의사결정을 하느냐, 허버트 사이먼이 얘기한 satisficing criteria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더라. 그런데 그냥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수학적으로 증명한 것이 전망 이론이고 그걸 실험하는 것이 뉴욕 택시 운전사입니다. 뉴욕 택시 운전사들을 조사해 봤더니, 행동을 조사해 봤더니, 연구를 해 봤더니 합리적 모형하고는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택시 운전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택시 손님이 많은 날이 있고 적은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이 많겠습니까? 어제 같은 날이 무지무지 많아요. 수능. 이건 뭐 이 시험장에 막 우리는 아들 한 놈이 시험 보러 가면 전 집안이 다 동원되죠. 다 동원돼요. 그런데 또 손님이 없는 날, 어떤 날 없었겠어요? 명절날이라든가 이런 손님이 없어요. 그런데 합리적이라면은 돈이 많이 벌리는 날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돈이 안 버는 날은 하이고 오늘은 꽁쳐내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뉴욕 택시 운전수들은 정반대로 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손님이 많아서 돈이 많이 벌리는 날은 일찌감치 집에 들어가 버리더라. 그런 말이에요. 어떤 기준입니까? 아, 오늘 만족할 만큼 벌었네. 이제 돈보다 더 귀한 가족하고 대화를 해야지 하고 들어가 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손님이 없는 날은 아이고 오늘 공쳤네 빨리 들어가서 쉬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소득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계속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를 봤더니 멘탈 어카운팅, 마음속에 자기 장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장부에 차면은 돈이 잘 벌리든 안 벌리든 들어가 버리고, 그 장부에 안 차면은 그것이 벌릴 때까지 계속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합리적이라고 가정하면 이게 무지하게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학 모델로 완성을 해서 2002년에 다시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만 잘 연구해도 여기 지금 노벨상이 앞으로 2개 더 나올 가능성이 또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미국의 40대 이하의 탁월한 경제학자들에게 주는 존 베이츠 클라크 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상을 받으면 50%가 노벨상을 받아요. 나머지 50%는 왜 못 받느냐? 그 사람들은 행정직이나 정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대학 총장이나 또는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나 백악관이나 또는 연방준비은행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니까 못 받지. 그 사람들이 탁월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상을 받은 분이 엊그제 왔었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금융위기라든가 또는 이 빈부격차라든가 또는 무한 경쟁이라든가 자살이라든가 하는 것이 많이 느는 이유가 인간을 합리적이라고 보고 만든 경제정책이 모두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요.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행동경제학이라는 것이 나와서 지금 여기서 노벨상이 벌써 2개가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인간을 합리적이라고 보고 인간은 매우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한다. 그리고 돈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돈만 많이 주면 죽으라고 일한다. 이렇게 가정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 이게. 그래서 그런 가정을 없애버리고 실제로 이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실제로 관찰을 해가지고 왜 저렇게 하는가를 밝히는 이론입니다. 근데 거꾸로 된 거죠. 인간을 합리적이라고 가정하지 않고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고 왜 그러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자, 다음. 예. 이렇게 되니까 이 행동경제학은 과거의 경제학의 연구 분야를 다 연구하면서 도대체 저것이 경제학인가 하는 분야를 철학적인 분야, 심리학적인 분야까지 몽땅 연구한다, 그 말이에요. 먼저 공정성, 페어니스, 그 다음에 형평성, 에퀴티, 그 다음에 호혜적 이타주의, 어제 많이 했습니다. 리스프로컬 에투리즘. 다시 말하면 서로 기브 앤 테이크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내부적 모티베이션. 다시 말하면 돈만 주면 모티베이션 돼가지고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 그 외부적인 모티베이션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여간 돈을 안 주더라도 인간은 신나게만 해주면 신나게 일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무슨, 이 절대적 가치. 다시 말하면 생명이라든가 진리라든가 정의라든가 도덕. 이런 것 가지고 모티베이션을 해도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체성,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가를 밝히기만 해도 된다 하는 게 아이덴티티. 기타. 이런 분야를 전부 연구합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신경경제학. 다시 말하면 이제 경제학이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심리학, 중에서도 인지심리학, 그리고 신경과학자들 합해가지고 경제학을 같이 합니다. 이게 신경경제학입니다. 지금 고대의
누구냐 신경과학 하는 양반이 있죠. 정재승. 책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그 양반이 지금 카이스트 석좌 교수로 갔을 텐데 그 양반 신경과학입니다. 그런데 그 양반 하는 거 보면 신경경제학이에요. 요건 뭘 하는가 하면은 학문을 전부 합해가지고 이제 융복합되는 거죠. 인간이 의사결정을 할 때, 다시 말하면 요 물건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저놈하고 사귈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 요 뇌 MRI를 찍어가지고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는 겁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그리고 의사결정을 할 때 내가 애터미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요 의사결정을 할 때 얼굴 근육과 눈동자와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다시 말하면 인간의 감정이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세계 학문이 합해져야 됩니다. 경제학, 인지심리학, 그리고 신경경제, 신경과학.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 먼저 보세요. 예. 이제 케이크 갈라먹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칠뜨기하고 만드기가 주머니에 있는 돈을 탈탈 털어서 케이크를 하나 샀어요. 내심 내가 많이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많이 먹어야지. 둘 다 배가 고프고 주머니에 돈이 없거든 지금. 이제 뒤져봐야 먼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다 행동이 적극적인 칠뜨기가 아주 공정하게 가운데를 갈랐어요. 케이크 칼로. 그래가 이놈이 적극적이니까 지가 포크를 하나 턱 찍어서 턱 먹는 거예요. 그런데 만드기 표정이 심상치가 않아. 저 자식이 큰 거 집어갔다 이거야. 저 자식이 지가 잘라가지고 지가 큰 거 집어갔다 이거야. 그래서 만드기는 저놈이 큰 거 먹으니까 기분이 나빠. 칠뜨기는 저 자식이 내가 공정하게 잘랐는데 나를 불신하니까 나도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주머니를 털어서 케이크를 사서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두 놈 다 기분이 나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불만이 없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르기는 칠뜨기가 자르고 먼저 집기는 만드기가 집으면은 칠뜨기는 반드시 공정하게 잘라야 되고 만드기는 아무거나 집어도 되는데 거기도 문제가 있다는 거야. 분명히 내가 절반 잘랐는데 저 새끼가 집은 것이 더 큰 것 같이 보인단 말이야. 내가 잘못 잘랐구나. 근데 먼저 집은 만드기도 아이고 내가 저걸 집을 걸. 이게 나무 손에 떡이 커 보이는 심지입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이게 그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여기서는 지금 선악 판단이 아니고 인간이 그렇게 감성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간은 과연 얼마나 이기적인가. 그리고 행동경제학에서는 이 이기성을 시험하는 겁니다. 인간은 도대체 얼마나 이기적이냐, 과연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요걸 실험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고 모델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보자 이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그래서 최후 통첩 게임이 시작됩니다. 자, 예. 자,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실험입니다. 이것은 1982년 독일의 훔볼트 대학교 베르너 귀트 교수 팀이 과연 인간은 얼마나 위기적인가를 실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실험 모델인데, 게임인데, 이 게임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시행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여기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 알고 계세요? 근데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전혀 처음 보는 사람이고 인상을 보니까 별로 호감도 안 가고 또 저 사람을 내가 앞으로 만날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사람을 골라서 실험하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아무나 데려다가 당신 이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만날 가능성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두 사람한테 제비를 뽑도록 했어요. 둘이 제비를 뽑아서 OX로 뽑아서 5가 나온 사람에게 제비를 뽑아서 XO 이렇게 뽑아서 5를 뽑은 사람에게 제가 공짜로 10만 원을 줍니다. 알겠죠? 10만 원을 줘서 그러면 이 5를 뽑은 사람이 뭐가 되냐 하면은
제한자가 됩니다. 제한자가 돼. 요 5를 뽑은 사람이 제한자가 돼가지고 요 X를 뽑은 사람하고 둘이 갈라가져라 그 말이에요. 갈라가져라. 갈라가져라. 갈라가진데 얼마를 줄 건지는 당신 마음대로 해라. 얼마를 줄 건지는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뭐예요? 근데 단 한 번만 해야 돼. 둘이 협조가 안 돼요. 둘이 토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내가 9만 원 갖고 당신 10,000원 줄게. 다시 말하면 최후 통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게임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부권이 있어요.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나 안 가죠. 이렇게 되면 그 10만 원을 나한테 다시 줘야 돼요. 둘 다 뺏겨. 지금 게임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 머리는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굴려야 되겠죠? 그러면 각 민족들이 요 실험 대상자들이 도대체 요 사람이 공짜로 생긴 돈을 얼마를 주는가를 보려는 겁니다. 요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보려는 거예요. 공짜로 생긴 돈 아니에요. 이 사람 마음대로니까. 요것을 우리말로는 제가 붙이기를 엿장수 마음대로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엿장수 마음대로 지가 얼마를 주든. 그래서 요 제한자가 도대체 여기를 몇 대 몇으로 갈라갖자고 제한하느냐 하는 걸 보는 겁니다. 봤더니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은 평균 40%를 제한했어요. 내가 6만 원 갖고 너 4만 원 가져라. 물론 여기에 평균이니까 어떤 사람은 9대1, 9대2, 8대2, 7대3, 6대4, 5대5, 심지어는 4대6으로 갈라갖자고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저 사람을 많이 주고 내가 적게 갖겠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요 사람이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너 가져. 그래 버리면 둘이 다 아무것도 못 가져요. 못 가져요. 그런데 통상 언제 거부를 하냐 하면은 7대3 이하일 때는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전통적인 합리적 모형으로는 설명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반응자인데, 요 거부권과 이 반응자인데, 반응자는 예스 그러면 공짜로 돈이 생기는데 공짜로 생기는 돈을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우 인간이 이성적이면 처음에는 뿔따구가 나더라도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받는 게 이익이다.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이것이 공정성입니다. 페어니스. 인간은 아무리 천금이 생겨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판을 깨버리더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매우 감정적으로 행동한다.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제 행동과학자들과 심리학자들과 내신경과학자들은 이게 미국에서만 있는 현상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전 세계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무려 수천 번의 실험을 했어요. 왜? 문화권별로, 언어권별로. 그래서 심지어는 저쪽 아마존의 원시 종족,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아무것도 안 입고 사는 종족까지, 식인종까지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무지무지 힘들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마존의 마치구엔가라고 하는 종족이라든가 아프리카의 종족은 게임이라는 개념을 몰라. 개념을 몰라서 그거 교육시켜가지고 이 게임을 시키는데 아주 무지무지 고생합니다. 그런데 전 문화권, 전 종족을 다 조사했는데 나 혼자 다 먹겠다는 인간은 지구상에 한 놈도 없더라. 그 말이야. 심지어는 아프리카의 미개인, 그 다음에 아마존의 원시 종족까지도 나눠 먹겠다고 하더라. 그런 말이야. 공짜로 주는데. 물론 그 비율은 달랐습니다. 비율은 그 종족이나 그 민족이 어떤 문화권 속에서 살았냐에 따라서
전부 다르다는 거예요. 약간씩 달라. 우리처럼 사회적, 유교적 원정주의라든가 그 다음에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문화권에서는 5대5가 많았습니다. 똑같이 갈라먹겠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 종족인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랐어요. 가족끼리 농사 짓고 그 가족끼리 사냥해서 먹고 사는 자급자족 종족은 9대1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줘본 적이 없어. 지가 종사지. 그런데 그것도 100이 아니에요. 내가 내 손으로 사냥해서 내 손으로 농사 짓고 먹고 살아도 누구에겐가는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으로 농사를 하고 공동으로 사냥을 해서 공동으로 나누는 아프리카 종족은 몽땅 5대5가 나왔어요. 똑같이 갈라먹겠다. 공짜로 생긴 것이지만은 똑같이 갈라먹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행동과학자들이 결론을 내리기는 공정성, 남을 배려하고 이타주의적 행동은 인류 보편적 가치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인류 보편적 가치다. 따라서 아무리 자기에게 공짜로 이득이 되지만은 그것이 공정하다고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판 자체를 엎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이성적 행동이 아니고 다분히 감정적 행동이라는 거예요. 의사결정이 몽땅 감정적으로 나온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문화적 차이, 문화권에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9대1로 갖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더라. 그런 말이야, 지금. 그런데 이때 아프리카 9대1로 줘도 받는 사람도 거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그렇게 주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이지 혼자 독식하겠다는 생각은 없더라는 겁니다. 자, 다음. 그래서 이제 독재자 게임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학자들은 의심해요. 요 사람이 이 사람한테 6대4로 갈라갖자고 한 게 요 사람이 거부하면 자기가 손해를 보니까 요 사람이 인상을 보니까 거부 안 할 비율이 어느 정도냐. 요 통박을 재가지고 매우 이게 공정해서 이렇게 준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거부해버리면 나도 한 푼도 못 가지니까 내가 가지려면은 저 사람이 거부하지 않을 정도로는 줘야 되겠다. 이 통박을 재가지고 6대4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이 사람의 거부권을 뺏어버려. 너는 주는 대로 먹어라. 이 말이야. 그래서 당신이 제안자가 주고 싶은 대로 줘라. 그러면 그것이 게임 끝.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독재자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노벨상을 받은 다니엘 카네만 교수가 이걸 실험을 했어요. 161명의 실험자를 놔두고 제안자는 독재자입니다. 이제. 지가 주고 싶으면 주고. 그러니까 내 10만 원을 줬는데 99,900원을 갖고 100원만 줘도 되고 그래도 이 사람은 거부권이 없으니까 그대로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요 제안자는 이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고 친구도 아니고 앞으로 만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기적 인간이라면 다시 말하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인간이라면 99,990원 자기가 갖고 10원만 줘도 돼요. 10원만 줘도 1원만 줘도 되고 그래도 이 사람은 거부권이 없으니까 자기가 다 챙기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에는 눈치를 볼 것도 없고 체면을 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거부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건 정말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진짜로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이거 이제. 그래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30%를 주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가져도 되는데 1원만 주고 다 가져도 되는데 30%를 주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 한국에서 실험을 했는데 이건 서울대학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서울대학 경제학과에서 실험을 했는데 더 강력한 실험을 했어요. 여기서 요 사람이 1,000원을 줬어. 그러면 99,000원 가진 거죠? 1,000원밖에 못 가졌어. 그러나 거부권이 없으니까 그대로 가져야 돼. 서울대학에서 하는 실험은요, 더 강력한 실험을 했어요. 요 사람이 거부하면 요놈까지 다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기적 인간이라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거부하도록 만드는 게 최고 좋아요. 그렇죠? 거부하면 그 돈까지 다 가져라. 그래, 이 사람이 거부하면 10만 원 다 갖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스 하면 그만큼 뜯기는 거예요, 지금. 그 게임을 했어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요건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싫으면 말고 게임이에요. 싫으면 마시고. 이거 완전히 조폭 게임이죠. 조금 주고 안 가져 그러면 싫으면 말해 임마. 이러면 자기가 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게임 중에서 어떻습니까? 가장 강력한 게임이에요. 이건 상대방을 하나도 안 줘도 돼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 5대5로 나왔어요. 다 갖겠다는 사람이 50%, 나눠주겠다는 사람이 50%. 그런데 심지어는 6대4로 나눠주겠다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어요. 내가 조금만 갖고. 이것이 한국을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을 대표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이렇게 자기가 다 가져도 되는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50%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영악한 놈들도 이렇게 행동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50%는 다 갖게 한 놈들 때문에 티포텟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응징하라 그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까지의 합리적 경제 모형, 합리적 인간 가정, 거기에 따른 경제 정책이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잡음.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이제 학자들이 행동경영책에 실험을 했습니다. 요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요 입사 동기예요. 입사 동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성과급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요 신입사원이 일을 무지무지 잘해. 한 1년 시켜보니까. 그래서 봉급 500만 원. 약간 농땡이야. 봉급 300만 원. 조금 더 농땡이야. 화장만 하고 앉아있고. 봉급 300만 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타당합니다. 왜? 생산성에 따라서 봉급을 줬으니까. 그러면 죽기 살기로 두 XX가 일을 열심히 할 것이다. 그러면 성과가 오를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요 두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건 불공정하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불공정하다. 그래가지고 팀워크가 깨져요. 뭐 일을 시키면 아이고 똑똑한 놈이 혀지 난 모르겠네 그래.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회사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똑똑한 놈들이 해결하지. 그 돈 많이 많은 놈들이 해결해.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생산성에 따라서 임금을 준다. 그건 맞는 얘기인데 요 두 사람은 그것을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요것이 여기서 지금 좋다 나쁘다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현상이 그렇다는 게 인간이. 그래가지고 팀워크가 깨져가지고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인간은 불공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걸 또 실험을 했어요. 스칼라키 교수가 이 실험을 한 건데요. 경영학 교수고 캐나다 교수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건물에 상점 입주를 했는데 실험을 하기 위해서 부당하게 입점료 인상을 시켰어요. 지금까지 한 달에 10만 원을 내던 사람을 갑자기 100% 인상해가지고 20만 원을 내라 이렇게 하면서 세 가지 행동을 보였습니다. 첫째는 거기다가 입점료 인상 통보를 하면서 사과문을 턱 친절하게 제가 이러이런 사정으로 경제가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청중하게. 두 번째는 그렇게 통보를 해놓고 전화로 아이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뭐 사정상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 번째는 부당하게 인상을 해놓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놓고 실험자들의 반응을 조사해 보니까 부당한 행동을 해놓고 앞에 친절한 사과 메모를 동봉한다든가 친절한 말을 한 놈에 대해서 분노를 하더라 이거야. 요놈이 사람을 아주 연맥이는구나. 오히려 아무 말도 안 한 사람에 대해서 더 분노하지 않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사람,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진정성이 없는 사과를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고 심지어는 보복을 하겠다는 심정을 갖고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는 사과. 진정성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얼굴에 나타나요, 얼굴에. 분명히 이게 사기꾼 같은데 말은 번지르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믿질 않는다. 그러니까 차라리 불공정한 행위를 하면 아무 말도 말든지, 안 그러면 사전에 공정한 행동을 하든지 해야지, 불공정한 행동을 하고 사과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다음. 자, 이제 무임승차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TV에 보면은 동남아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보면은 버스인지 이상한 차가 가면은 지붕에 매달리고 옆에 매달리고 해가지고 주렁주렁 매달려가지고 막 가죠. 밖에.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무임승차 하는 사람입니다. 공짜로 그냥,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떨어져 죽든가 말든가 나는 모르겠고, 공짜로 그게 무임승차예요. 이제 무임승차. 그런데 무임승차가 왜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무임승차가 왜 나오느냐. 이 사회 현상에 무임승차가 무지무지 많아요. 무임승차가 남이 해놓으면 나는 공짜로 혜택을 보겠다. 가장 전형적인 게 뭡니까? 병역 기피. 누군가가 국방을 해주면 나도 혜택을 보니까 나는 안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 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이 재화에는 크게 두 가지 아주 전형적인 성격이 있는데요. 이 성격에 따라서 재화를 네 가지로 나눕니다. 경합성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소비하면 내 소비할 양이 줄어드는 것을 경합성이라고 그래. 예를 들면 빵이 10개가 있는데 이 사람이 3개 먹어버리면 이 사람 먹을 게 몇 개밖에 없어요. 7개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6개 먹어버리면 4개밖에 없어요. 이게 경합성이에요. 어느 한 사람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량이 줄어들어 버려요. 이게 경합성이에요. 서로 경쟁한다 그런 말이에요. 배제성은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 사용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배제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사유제는 전부 배제성을 가지고 있어요. 요 음료수를 사오는데 가게에 들어가서 그냥 집어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됩니다. 거기에 대가를 지불해야 그 재화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배제되는 것을 배제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성격에 따라서 재화를 요 민간재 또는 사유재라고 합시다. 이런 것은 전부 경합성과 배제성이 동시에 성립하는 것을 민간재 또는 사유재라고 합니다. 쌀, 빵, 옷,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거의 대부분의 재화는 민간재, 사유재. 이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걸 사용할 수가 없고, 즉 효용을 얻을 수가 없고, 누군가가 사용하면 나는 사용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재화가 이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배제성은 있는데 경합성은 없는 것이 있어요. 이게 자연 독점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지금 도시가스, 유선 TV, 전화, 상수도, 우편, 전기 칸막이 있었는데 철도, 고속도로.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지금 상수도가 있어요. 각 시에 상수도 있죠. 요것은 한 사람이 한 회사에서 하는 게 낫지 경쟁한다고 막 쪼개놓으면 오히려 코스트가 올라간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나라 전기, 철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재화 만들듯이 물건 만들듯이 회사를 막 쪼개놓으면 오히려 코스트가 올라가서 비싸지니까 하나로 크게 합해서 경영하는 게 좋다. 다시 말하면 자연적으로 독점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독점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것은. 그 다음에 여기 경합성은 있는데 배제성이 없는 거. 요걸 공유자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노벨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공유자원은 반드시 비극이 일어나요. 이걸 공유자원의 비극이라고 그럽니다. The Tragedy of Coman이라고 그러는데, 자, 공동목초지, 공동어장, 산림, 지하수, 요것은요, 아니, 내가 땅 파서 물 먹는다고 누가 뭐라 할 놈은 없어요. 그리고 이 낚시터에 가서 내가 낚시한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는데, 이것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것이 망가져요. 공원도 그렇고 어장도 그렇고 산림도 그렇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다 보면은 나중에 개인의 이익이 훼손돼 버려요. 그게 다 말라버리니까 이것을 공유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임승차가 나타나는 것은 여기입니다. 이제 순수 공공재예요. 국방, 치안, 사법, 행정, 외교, 그다음에 무료 방송, 지식 이런 것들이 전부 일기예보, 그다음에 요 등대 전부 다 이건 공공재라고 하는데 이것은 누군가가 그걸 해놓으면 나는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경합성과 배제성이 성립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등대를 세워놓으면 나는 공짜로 보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등대불을 보는 것을 막을 놈이 없어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등대불을 본다고 해서 내가 봤을 때 희미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똑같이 보여. 그러니까 동일한 재화의 효과를 동시에 동일량을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하겠다는 놈이 없어요. 국방. 스스로 국방하라. 그러면 총대 메고 나갈 놈이 누가 있어요? 아니, 누군가가 하면 나는 공짜로 이익을 보면 되니까 이것은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일기예보 방송을 했다. 그런데 누가 일기예보를 들으니까 내 라디오로는 안 들리더라. 그런 게 없어요. 그걸 누군가가 일기예보를 하기만 하면 나는 공짜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시설을 안 하려고 그래. 누군가 어떤 놈이 하겠지 하고. 그러면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이건 국가가 합니다. 국가가 해요. 국가가. 따라서 순수 공공재는요. 순수 공공재는 반드시 국가가 공급합니다. 왜? 개인 기업은 안 해요. 그걸 안 해요. 왜 미쳤다고 하느냐 이게. 도로 포장하는 거, 도로 놓는 거 국가가 돈으로 다 합니다. 왜? 개인 기업은 안 해 그거. 그런데 재화는 꼭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에요. 공공재적 성격과 사유재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재화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교육이에요. 교육은요. 교육 받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 국민 또는 전 인류에게 혜택을 줍니다. 교육은. 그래서 공공재적 성격이 매우 강해요. 매우 강하기 때문에 교육은 국가가 반드시 개입합니다. 반드시 개입해요. 그런데 그것이 공공재하고 사유재하고의 비율이 몇 대 몇인지 모르니까 국가가 정해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교육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사유재적 성격이 강한 것은 개인이 많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공공재적 성격이 가장 큰 교육이 무슨 교육이에요? 학교로 따지면 초등학교 교육입니다. 이게 가장 강해요. 그래서 어떤 국가나 초등학교 교육은 국가가 공짜로 시킵니다. 요건 교육받은 사람이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 수준을 올려버려요. 기술 교육한다든가 이거 문자를 해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가 점점 부유해지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고등학교까지 국가 예산으로 다 합니다. 이건 무지무지 크니까 그래요. 공공재적 성격이 무지무지 커요. 그러나 대학은 조금 약해요. 자기 개인 사유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대학에도 국가가 엄청난 보조를 하지만 개인 부담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재화를 공공재로 보느냐 또는 사유재로 보느냐에 따라서 개인이 할 것이냐 국가가 할 것이냐 하는 게 결정이 돼요. 예를 들면 건강, 의료. 의료는 사유재예요, 공공재예요. 의료를 사유재로 보느냐 공공재로 보느냐에 따라서 건강보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의료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사유재인데요.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공공재예요. 전부 다 병 들어가지고 골골해봐요. 국가가 망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병이 들어서 일을 못하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의료는 공공재적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는 의료보험이라는 걸 만들어서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도록 하는 게 이게 순수하게 사유재라면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네 건강 네가 챙기지. 그런데 그 개인의 건강이 개인의 사회 생산성과 국가의 국력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공공재예요. 그래서 국가가 개입합니다. 의료에 개입을 해요. 안 그러면 사유재면 내가 지금 쌀을 사 먹든 밀가루를 사 먹든 국가가 뭐 개입합니까? 그건 순수 사유재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 안 해요. 그런데 공공재는 국가가 반드시 개입합니다.
그러면 결혼은 뭡니까? 결혼은 사유제예요, 공공제예요? 사유제입니까? 네, 지금까지는 사유제로 봤는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비상이 걸려서 이제 이 결혼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지금 담론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금 군대 안 가면 그거 걸리죠. 병역 기피죄로 걸리는데 아마 몇 년 이내에 결혼 기피죄가 나올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연령의 처녀 통각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법정에 서서 결혼 기피한 사유를 물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지금요, 통계학적으로 현재 상태라면은 앞으로 35년 이후에 우리나라 인구가 1,500만이 감소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대한민국이 망해요. 그렇다면 결혼이 공공재입니까? 사유재입니까? 공공재가 되는 거예요. 공공재가 되는 거예요. 공공재가 되면 결혼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돼요? 국가가 부담해야 돼요. 재화를 사유재로 보느냐 공공재로 보느냐에 따라서 비용 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가 결정이 돼요. 지금 사회적으로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처녀 총각의 85%가 결혼을 해야 된다고 설문이 나오는데 왜 못하는가? 돈이 없어서가. 그러면 이 돈을 누가 대줘야 되느냐? 국가가 대줘. 왜? 국가가 망한다 이게 지금. 국가가 망한다. 그러면 국가가 망하는데 이게 사유재냐 이거야. 그 다음에 결혼 기피죄와 동시에 출산 기피죄가 곧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1년 이내에 애를 낳지 않으면 법정에 써야 된다고 말했죠. 왜 못 낳는지, 누구 죄인지를 갈라야 된다. 출산 기피죄와 결혼 기피죄. 그러면 출산도 뭐가 됩니까? 공공재가 됩니다. 공공재면 출산 비용과 보호 비용을 몽땅 국가가 부담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심각하거든요. 국가가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망하게 생겼어. 국가가 망하게 생겼다고. 실제로 싱가포르에서 그렇게 했어요.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을 가진 청춘 남녀가 결혼하면 국가에서 아파트를 공짜로 줬어요. 그러나 1년 이내에 애를 낳지 않으면 그 아파트를 뺏어버렸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까지는 산하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왔는데 점점 결혼과 출산이 공공재가 돼간다 이 말이야. 저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 게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 아니고 누가 국방을 할 거며. 지금 국방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요 60만이니까 2년이니까 1년에 신병이 몇 명 필요합니까? 30만 명이 필요해요. 그렇죠? 30만 명이 필요한데 지금 출산하는 남자애가 24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23에 다 군대 간다 해도 6만 명이 부족해. 그렇잖아요. 그런데 80%, 20%는 군대 안 갑니다. 여러 가지 그 군대 갈 수 없는 그런 게 있죠. 또 옆으로 빠져나간 놈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게 결혼과 출산이 공공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되고 군대 안 가면 병역 기피죄가 되듯이 결혼 안 하면 결혼 기피죄, 출산 기피죄로 반드시 법정에 서서 선고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 그 담론이 시작됐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결혼 문제를 어떻게, 이 돈이 없어 결혼 못하는 청춘 남녀를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지금. 무지 복잡하죠?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재화를 사유재로 볼 것이냐 공공재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국가 정책이 달라져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자, 다음. 자, 이제 그래서 도대체 인간은 얼마나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느냐 무임승차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학자들이 이 공공재는 무임승차 하려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해놓으면 나는 공짜로 하면 되는데 내가 미쳤다고 돈 내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나는 공공재 공급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다. 원래 이기적 인간은 그렇게 가정하는 것이 옳아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행동하는가를 싫어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10명으로 구성된 한 팀에게 10명으로 구성된 한 팀에게 티켓 50장을 줬습니다. 각 개인에게 50장이니까 전체로는 몇 장입니까? 500장을 준 거죠. 500장을 주고 각 개인들에게 네 마음대로 요 상자입니다. 개인용 상자, 공공용 상자. 요 상자에 네가 가진 티켓 50장을 네 마음대로 갈라 넣어라 그 말이에요. 갈라 넣어라. 갈라 넣었는데
게임이 끝난 다음에 요 상자에 넣으면 너에게 1,000원을 주겠다. 1,000원을 주겠다. 요 상자에 넣으면 모든 사람에게 500원을 주겠다. 그러면 자, 어떤 개인이 몽땅 자기 표 10개를 개인용에 넣었다고 하면 이 사람은 게임 끝나고 얼마 받습니까? 5만 원을 받아요. 5만 원. 50장이니까 5만 원이죠? 5만 원을 받아요. 5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타심이 매우 강해서 몽땅 이 표를 공공용에 집어넣었는데 다른 놈들은 이기심이 강해서 한 놈도 안 집어넣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소득은 2만 5천 원이 돼요. 여기다 다 집어넣었으니까 500원 받잖아요. 500원 받으니까 50장이니까 2만 5천 원 받아요. 그렇잖아요. 몽땅 이것을 이 공공용에다 집어넣으면요. 공공용에 집어넣으면 2만 5천 원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 손해입니까? 2만 5천 원 손해예요. 그런데 다른 놈들은 전부 자기 통에 집어넣어서 5만 원 받고 여기 50장이 들어있으니까 2만 5천 원씩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다른 놈들은 얼마 받아요? 7만 5천 원을 받아요. 다른 사람은 7만 5천 원. 그러니까 남이 투자해서 자기는 투자 안 하면 투자한 놈만 손해고 투자 안 한 놈은 이익이야. 그렇잖아요. 지금 벌써 숫자가 나오니까 지금 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시는 건 모양인데 이게 예? 기타 사람들은 이게 7만 5천 원을 받는다고요 지금. 자기 거 5만 원 챙기고 요 매우 이타적인 사람이 여기다 50장을 넣어줘서 이제 겨우 이제 감이 잡히시는 모양이에요. 장당 2만 5천 원씩을 다 10사람에게 나눠주니까 왜냐면 공공용이니까 다 똑같이 나눠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실컷 남 생각해서 해놨는데 다른 놈들은 나를 생각 안 해가지고 전부 자기 거 다 넣어가지고 나만 2만 5천 원, 다른 놈은 7만 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모든 요 10사람이 모두 개인용에 집어넣었다. 그러면 전부 다 자기 5만 원씩 받죠.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 얻는 이득은 얼마입니까? 50만 원이잖아요. 아니 500만 원이잖아요. 아니 50만 원. 10명이니까 50만 원. 나도 헷갈리네. 사회 전체적으로는 50만 원 받잖아요. 자기 것 전부 다 자기 개인용에 집어넣어서 10명이 전부 다 5만 원 받았으니까 자기 거 챙겼으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이거 합해봐야 5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근데 10명이 몽땅 공공용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공공용에 들어있는 티켓이 몇 장입니까? 500장이요, 500장. 500장. 500장이죠? 500장이면 전부 장당 2만 5천, 5천 원씩, 500원씩 받으니까 개인에 돌아가는 게 얼마예요? 25만 원이에요. 25만 원 되잖아요. 25만 원 돼요. 사회 전체적으로는 얼마예요? 250만 원 돼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것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소득이 5배가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여기 이제 무임승차 게임이에요. 그런데 요 사람들이 요것을 여기다가 다 집어넣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놈을 믿지를 못해. 나는 여기다 집어넣는데 다른 놈이 전부 여기다 집어넣으면 나만 손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요. 누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이 10사람 아무도 몰라. 저끼리 친구도 아니고 아무도 몰라요. 왜? 그럼 우리 사회가 그렇죠. 영천의 과수원 농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몰라요. 압구정동 아파트에 사는 분 아세요? 모르잖아요. 이런 식의 모르니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 내가 몰라. 모르니까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이에요. 나는 누군가가 내 것은 몽땅 나한테 집어넣고 누군가가 집어넣어주면 나는 거기서 불로소득을 취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걸 해봤어요. 해보니까 결과가
50%를 여기 넣고 여기를 여기다 넣더라. 그 말이에요. 절반씩 갈라놓더라. 이 실험을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는데 5대5로 나와요. 다시 말하면 내 이익도 챙기고 사회의 이익도 해주자. 나만 잘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것은 전통적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책, 현재의 경쟁정책, 성과급제도, 연공소율 폐지하고는 전혀 개념이 달라요. 전혀 개념이 달라요. 돈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았는데 자기 이익의 절반을 포기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군대 안 간 놈도 있지만은 자발적으로 해외에서 있다가 군대 간 놈도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즉 공공재를 생산하는데 가서 아무 이익도 없는데 가서 또 없더라. 저쪽에 태안 앞바다에 기름이 생기니까 아무 자기 돈 들어가지고 가가지고 닦고 앉았더라. 그 말이야 이게. 자기 그 사람 뭐 어부를 자기가 아는 것도 아니고 거기 뭐 고기 잡은 거하고 자기 소득하고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행동을 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인간은 돈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이게 앞에서 말한 체면, 자존심, 인정, 칭찬, 공정성, 형평성 이런 것을 돈보다 귀하게 생각하더라. 자, 그다음에 왜 이 공정성 문제를 제가 언급을 했냐면은 우리 대통령께서 작년 8월 경축사에서 공정성과 공정사회와 동반성장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먼저 주창한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공정성과 동반성장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건 뭘로 알 수 있냐 하면은 하버드 대학 정치철학 교수인 마이클 샌들인지 샌달인지 그 교수가 있죠. 난 샌달이라고 항상 뭐 생각이, 샌달이라고 기억하고 계세요. 하여간 뭐 그 사람 이름 정확하게 알 필요 없어요. 정치철학 교수인데 그 양반이 쓴 하버드 대학 강의록이 정의란 무엇인가요?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을 읽어보신, 혹시 실수해가지고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아주 졸기에 알맞는 책이에요. 재미 무지무지하게 없어요. 우리는 재미가 있어요. 그게 공정성, 정의가 무엇인가? 정의가 무엇인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정의인가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이 어떻게 됐습니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스테디셀러, 지금도 항상 10위 안에 계속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덕이란 무엇인가, 계속 나와요. 지금 정의란 무엇인가. 그건 뭘 의미합니까? 그렇게 무미건조하고 재미없는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린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정의에 대해서 지금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뭐가 정의냐 이게. 이게 공정하지 않다 이거야. 어떤 반칙하는 놈이 잘 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반칙하는 놈이 잘 산다. 이게 뭐냐. 공정하지가 않다. 그래가지고 1년간 주창을 하셨는데 이게 안 돼. 안 되니까 금년은 더 강력하게 공생발전 이래가지고 에코시스테믹 디벨롭먼트. 공생발전은 청와대에서 만들어낸 신조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태계가 공생하듯이 우리 사회도 공생하자. 부자와 빈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같이 살아가자는 게 공생발전이에요. 그래서 청와대는 영어로 그것을 에코시스테믹 디벨롭먼트라고 번역해 줬어요. 누가 번역한 게 아니고 그 말이 처음 있는 말이니까 번역해 줬어요. 다시 말하면 생태계가 건전성을 유지하듯이 우리 사회도 공생하지 않으면 공멸한다. 그 생각이에요. 그게 뭡니까? 공정성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백화점 수수료 인하, 카드 수수료 인하한 것들이 요다고 관계되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왜 대기업한테는 수수료 적게 받고 약한 놈한테는 많이 받느냐? 그거 불공정하잖아요. 왜 외국 기업은 입점하는데 조금 받고 우리 기업은 몽땅 받느냐? 그거 불공정하다. 이거예요. 불공정하다. 공정성의 문제예요. 공정성의 문제. 자, 그래서 공정성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보니까 많은 곳에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원들의 공정성 판단 문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똑같이 입사했는데 생산성이 다르다고 임금을 달리 주면 많이 받는 사람도 껄끄럽고 적게 받는 사람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생산성에 따라서
주는 게 맞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요 행동경제가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따진 게 아니고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따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러니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그래서 편의점 직원 임금 문제를 연구해 봤어요. 한 편의점이 있는데 이 편의점의 직원 임금이 150만 원이에요. 근데 이 편의점은 길목이 좋아가지고 장사가 잘 돼. 그런데 경제 전반적으로 경제가 나빠가지고 다른 편의점은 잘 안 돼. 그리고 실업자가 시글시글해서 다른 편의점에서는 직원 봉급이 120만 원이야. 120만 원. 그리고 120만 원에 일하겠다는 놈이 내널렸어. 그런데 이 편의점 주인이 150만 원 임금을 주는데 120만 원으로 깎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 라는 설문을 했어요. 국민들에게. 그랬더니 85%가 불공정하다고 대답을 했고 분노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지는 장사 잘 되면 지는 많이 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왜 깎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건 불공정하다는. 그러니까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현재 네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공정하냐 공정하냐 아니냐를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분노한다는 거예요. 너만 잘 먹고 잘 사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요 바로 절대소득과 상대소득 문제입니다. 절대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자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소득이 더 높으면 자기 소득이 초라해 보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을 벌고 있는데 나하고 동일한 일을 시작했는데 저놈은 2천만 원 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야. 1,000만 원 소득이 적은 것이 아닌데 저놈하고 비교해가지고 야 나는 뭐야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대소득을 가지고 비교한다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상대소득 가설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건데요. 자, 공정무역 공정거래. 지금 세계적으로 페어 트레이드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크게 폭발한 게 물론 영국에서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 페어 트레이드 하자 하는 걸 영국에 그 단체가 있어요. 시민단체 있죠. 페어 트레이드 하는 시민단체. 거기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데 불란서의 한 저명 작가가 자기를 고발했죠. 자기가 자기를 법정에 고발해서 나를 좀 심판해서 감옥에 좀 보내달라고. 그 죄가 뭐냐 하면은 내가 초콜릿을 너무 열심히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스위스 네슬레 이런 거대 초콜릿 회사에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착취해 가지고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아프리카 어린이를 착취하는데 도와줬기 때문에 날 착취죄로 좀 감옥에 가게 해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디지털 가격을 후려쳐가지고 아주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코코아 밭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그걸 싼 값으로 사다가 가공을 해서 비싼 값으로 팔아서 거부가 된 겁니다. 아주 불공정한 해결을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의 농장에서는 그걸 그렇게 팔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기 싫으면 말고. 그 말이에요. 아까 독재자 게임을 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말고. 왜? 그거 아니면 그거 굶어 죽거든. 그래서 미국의 이 대학에서 이 공정무역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 우리나라 공정무역한 거 많죠. 공정무역에서 커피 사온 커피점들 많아요. 거기 무지 비쌉니다. 비싸는데 사람이 우글우글해요. 점점 늘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과거 인간은 싸면 쌀수록 좋고 이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면 그걸 이용한다고 봤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더라. 그래서 미국의 이제 경제학 교수들이 조사를 했어요. 공정하게 들어온 커피에 대해서 공정하게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무지무지 비싸요. 당신은 어느 정도까지 더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 봤더니 17% 가격이 비싸도 그걸 먹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불공정하게 들어온 커피에 대해서는 가격을 얼마나 깎겠는가. 불공정하게 들어왔으니까 지금 들어온 가격도 싸요. 그렇죠. 근데 무려 29%를 깎겠다고 분노를 했어요. 즉 후진국을 착취하는 놈들은 나도 착취해 먹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합리적 인간, 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생각되는 인간을 가정하면 이런 행동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경제적 손실을 보고서까지 공정한 것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는 같이 지금 애텀이라고 하는 조직, 사업 조직은 이거 공공재입니다. 누구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이건.
공공재예요. 이게 망가지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공공재를 키우고 공공재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전체적인 이익이 올라가요. 우선 눈앞에 이익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이익만 챙기겠다고 생각하면 이익을 얻기는 얻는데 사슴 사는 게임에서 봤듯이 토끼 한 마리밖에 못 잡는다. 사슴을 잡을 수가 있는데 자기 눈앞에 토끼를 쫓다가 사슴은 놓치고 쬐끄만 토끼 하나 잡아가지고 게임 끝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 다음 슬라이드 계속. 자 역지사지. 그래서 입장을 파트너 스폰서 파트너 서로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은 나를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느냐. 한 달에 2천만 원 받는 사람이 100만 원밖에 못 받는 사람한테 국수 사라 이렇게 하면 이거 공정한 게임이 아니에요. 이건 공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2천만 원 받는 사람이 국수 사줘야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역지사. 이거 맹자에 나온 말입니다. 맹자. 사서삼경에 맹자라는 책에 나온 말이에요.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이 분노의 원천이 대부분 불공정성에 있다는 겁니다. 공정하지 못하다 이거. 게임이 공정하지 못하다. 그 다음에 여기 영국 아줌마 저 계시는데 영국의 폭동 월가의 시 이것도 그 밑바닥에는 뭔가 나 잘은 모르겠지만 공정하지 못하다. 잘 산 놈 한없이 잘 살고 나는 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뭅니다. 쥐도 고양이가 쥐를 쫓을 때 도망갈 구멍을 놓고 쫓는다 그러죠. 이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요 돌아서서 물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약자라도 너무 불공정하게 몰아제끼면 판을 깨버리는 수가 있다. 조심해라 그 말이 조심해라. 왜? 거의 좋다 나쁘다 선악의 판단이 아니고요 시비 판단이 아니고 그렇게 행동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행동한다. 그 다음에 바로 하버드 경제학과 학생들 엊그제 신문에 났죠. 하버드 경제학과 세계 최고의 두뇌들입니다. 경제학 강의를 듣다 나와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맹큐 교수라고 한국의 대학에서 그 책 가지고 다 공부합니다. 맹큐라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신자유주의자예요. 시장 만능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시장 원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니까 학생들이 튀어나와 버렸어요. 당신 때문에 말이야. 지금 사회가 이 엉망진창이 아니야 말이야. 하버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디 시골 학교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맹큐라고 했어요. 맹큐, 땡큐 그러면 나가버렸는데 저명한 경제학교였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미국의 최고의 두뇌들이 공정성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교수인데 그 강의를 보이콧하고 나와버려요. 그리고 앞에서 데모하고 있더라고. 그런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지금 그 고리타분한 걸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바로 신발 속에 든 모리아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자,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 이건 톨스토이의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에 있는 책입니다. 현재가 가장 중요하고 당신이 만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그 사업자분 그 말씀하셨죠. 내가 지금 파트너들을 성공시켜야 되겠다. 네. 그리고 양다리 걸치고 있어가지고 아무도 안 되더라. 다 때려치우고 센터 냈다. 요거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 오케이. 자, 신속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 그래서 인생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현재는 사실 타임이 제로인 시간을 현재라고 그럽니다. 요건 나서 죽을 때까지 서메이션 하면은 되고, 만약에 연속 함수로 하면은 인테그랄 하면은 적분해주면 인생 전체가 되니까 현재를 엉터리로 살면은 인생 전체가 엉터리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행동하자. 예. 옷을 드레스업 말끔하게 입고. 이게 외모가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하버드 대학, 요것도 하버드 대학은 할 일 되게 없어요. 요거 엊그제 실험했죠? 아가씨들을 쏙 놔두고 화장의 정도를 쏙 했어요. 화장 전혀 안 하는 아가씨부터 조금 완벽하게 화장을 했고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놈들이 머리가 잘 돌아간 놈들이죠. 쑥 아가씨를 보고 누가 가장 능력 있어 보이느냐 했더니 화장을 가장 잘한 아가씨가 제일 능력 있다고 평가를 받았어요.
화장을 하나도 안 하는 아가씨가 제일 무능하다고 평가를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버드 대학의 학생들처럼 이지적인 학생들도 외모를 보고 능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쌩얼이 좋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쌩얼, 그거 혼자 그렇게 하시고, 사람 만날 때는 단정하게 화장도 하고 옷도 입고 그렇게 나서라. 그 말이에요. 인간관계 세일즈에 어떤 경영학 교수가 또 무지 심심해가지고 조사해 봤더니 세일즈에 성공할 확률의 80%가 외모라고 그랬어요. 첫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첫인상의 배림은 죽으라고 설명해도 안 산답니다. 그 다음에 클린업, 몸과 마음을 항상 깨끗이 하고 우리 주변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쇼업, 매일 사람을 만나야 되고 왜? 자기 외모에 자신이 있으면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외모에 자신 없으면 못 만나요. 요 미인분 그렇죠. 자신 있으면 자꾸 누군가 자랑하고 싶죠. 짠 그러면서 샷업 너무 말 많이 하지 말고 상대방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어제 텔레비전에서 그거 나오더라고. 말을 일본에 지금 가장 문제가 뭡니까? 1인 가구죠. 일본 가구의 3분의 1이 30%가 지금 1인 가구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1인 가구의 증가 속도가 일본의 2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가구 수가요 거의 1700만입니다. 인구수에 비하면 가구 수가 너무 많은 게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고독입니다. 왜? 말을 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신종 산업이 지금 일본에서 흥하고 있죠. 말을 들어주는 회사예요. 그 돈이 무지무지 비싸.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계속 말을 들어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말을 혼자 사니까 말을 들어줄 놈이 한 놈도 없는 거예요. 점점 우리나라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오토바이처럼 떠들지 말고 말을 들어줘라. 페이업. 이것은 빚지지 마. 빚도 습관이에요. 빚진 사람들을 보면 맨날 빚만 져. 그 사람이 빚질 이유가 없는데 빚지면 장사 안 됩니다. 취업, 기운과 용기를 내고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말자. 맨 마지막 슬라이드 주세요. 저 진승과 오강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진승과 오강은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바로 이 15년 만에 망해버리는데 진나라가 망하게 된 동기가 된 게 진승과 오강의 농민반란입니다. 진승은요, 이게 머슴이에요, 머슴입니다. 머슴인데 이 사람이 사마천에 쓴 사기에 세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열전의 기록이 안 되고 세가에 기록됐다는 것은 진승을 제후, 다시 말하면 왕의 위치로 본다는 겁니다. 머슴살이를 했어요, 머슴살이를. 그런데 왕의 위치에 올려놓은 겁니다, 사마천은.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는 사마천의 역사관이 들어가 있어요. 진승과 같은 머슴놈을 왕의 위치에 올려놓은 거예요. 왜? 진나라라는 거대한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거기에 한나라라고 하는 기라성 같은 나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왕이 위치에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 진승이 머슴으로 품팔이를 하다가 쉬는 시간에 같은 머슴들하고 주인들이 있는데 한 말이 요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잘 되면 서로 잊지 맙시다. 귀하고 부하게 되면 부귀하게 되면 잊지 맙시다. 그러니까 머슴들이나 주인 듣고 어떡하겠어요? 한심한 놈이거든 이게. 머슴놈이 지가 언제 부하고 귀하게 되느냐 이 말이야. 그렇게 하니까 한 말이 요겁니다. 연작 안지 홍곡 지지제. 연작은 제비연자 참새작자니까 제비나 참새 같은 조그마한 새가, 이거 편안한 자인데요. 여기서는 어찌 한자입니다. 어찌, 그 말. 어찌, 홍곡, 어찌 알리오. 그 말이에요. 홍곡은 큰 기러기 홍자, 고니 곡자니까 큰 기러기나 고니 같은 새의 뜻을 어찌 알리오. 그러니까 소인들이 대인의 군자의 뜻을 어찌 알리오. 그 말이에요. 머슴이나 주인이 그 말을 알아듣겠어요. 너희 뭔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혹시 여성 사업자분들 남편이 집에서 갈구면은 연작 안지 홍곡지질이요. 그러면 이 여자가 미쳤나 뭐라고 중얼중얼. 그러면 다시 연작 안지 홍곡지질이요. 어찌 당신 같은 참새가 내 뜻을 알리요. 이렇게 딱 내가 당신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또 지금 뭘 중얼중얼 그래요. 그러면 밑에 말을 하면 됩니다. 왕후, 창상, 영유, 정후. 요것은
진승이 농민 반란군에게 진군을 명령하면서 연설을 해야 돼. 연설할 때 왕후 장상, 왕이나 제후나 장군이나 재상이 어찌 총자가 따로 있냐 그 말이야. 나도 하면 된다.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그러면 뭘 중얼중얼 그러고는 왕후 장상 영우 종얼이요. 그러면 어찌 부자와 재벌이 씨가 따로 있느냐? 어찌 상류사회가 씨가 따로 있느냐? 나도 하면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네. 이렇게 중얼중얼 두 번 하면은 완전히 돌아왔구만. 이렇게 이제 자 여러분들 네버 기브업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면 모두 5천만 원에서 만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